형들은 빌딩을 받았는데 나는 묘지만 받았습니다. 큰 형수가 말했다. 아이고 그래도 뭔가를 받기는 받았네요. 선산 몇 평 묘지를 받았으니 산소관리나 잘하세요. 둘째 형수가 거들었다. 맞아요. 명절 때마다 벌초 잘 해놓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준수입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그해 늦가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대구 변두리 낡은 한옥집 마당에는 국화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가족들이 모두 대청마루에 모여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계셨고 형수들은 상을 차리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대청마루 끝 늘 앉던 구석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라는 이유로 평생 그 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큰형은 당연하다는 듯 아버지가 앉으시던 상석에 앉았고 둘째 형은 그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시집간 누나는 남편과 함께 문 가까이 앉았습니다.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작은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형들 뒤에서 살아온 못난 막내였으니까요. 대학도 겨우 지방대를 나왔고 취직도 고시 삼수 끝에 겨우 9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쟁이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의 아내와 아이 둘 먹여 살리기도 빠듯했습니다. 반면 큰형 준호는 사업가로 성공해서 대구에서 제법 알아주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빌딩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었죠. 둘째 형 준석은 의대를 나와 대전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로 돈을 꽤 벌었다고 들었습니다. 유언장을 읽겠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 윤병태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큰아들 준호에게는 대구 동성로 건물 2채와 수성구 논 30마지기를 물려준다. 큰형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나 하는 표정이었죠. 큰형 수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큰형 사업이 요즘 어렵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정도 재산이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 준석에게는 구미공장 부지와 대전은행동 상가 건물을 물려준다. 둘째 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부지는 나중에 개발되면 큰 돈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형수는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딸 순자에게는 어머니 유품인 금팔찌 세 쌍과 반지, 그리고 현금 3천만 원을 준다. 누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집간 딸이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챙겨주신 것에 감사하는 눈치였습니다. 매영이 누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막내 준수에게는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못난 막내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다고 믿었거든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막내가 제일 착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고향 뒷산 선산묘지를 물려준다. 순간 대청마루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묘지? 그게 전부란 말입니까? 큰형수가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뭔가는 받았네요. 산소관리나 잘하세요 도련님. 큰형수의 빈정거림에 둘째 형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명절 때마다 벌초하느라 고생하시겠네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38배 나이에 가족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는 늘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준수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아버지도 나름 생각이 있으셨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위로도 제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형들처럼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는 건가요? 유 원장은 이상입니다. 작은아버지가 봉투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평소에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능력대로 나눠 갖는 게 공평하다고. 큰형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죠. 이에 있는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형제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큰형은 물려받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임대 수익을 늘리겠다고 했고, 둘째 형은 공장 부지를 개발해서 큰 돈을 벌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묵묵히 술잔만 비웠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되잖아요. 아내의 말이 고마웠지만 가슴 한구석은 계속 아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혼자 고향을 찾기로 했습니다. 물려받은 묘지라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내는 같이 가자고 했지만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쯤 달려 영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30분을 더 들어가야 우리 고향 마을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논밭이 푸르렀는데 이제는 휴경지가 많아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는 여전했지만 그 아래서 장기를 두던 할아버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버스 기사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내렸습니다. 마을은 더욱 쇠락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50가구가 넘게 살았는데 이제는 반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빈집들이 여기저기 보였고 무너진 담장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저는 먼저 옛집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려 리모델링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감나무도 베어지고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감나무에 올라가 홍시를 따먹던 기억이 났습니다. 큰형은 힘이 세서 높은 가지까지 올라갔고 저는 겁이 나서 낮은 가지에만 매달렸었죠. 아이고, 준수 아니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팔수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린 시절 우리 집 뒷집에 살던 김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저 준수예요. 기억하세요? 아이고, 그럼 기억하지. 네가 막내 준수구나. 아버지 돌아가셨다며? 참 안 됐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으셨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건강은 무슨?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근데 니는 뭐하러 왔노? 아버지가 물려주신 선산 좀 보려고요. 할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가봐라. 네 아버지가 작년에도 왔었는데. 아버지가 작년에 오셨어요? 응, 혼자 와서 산에 올라갔다가 한참 만에 내려왔어. 무슨 생각이 많은 것 같더라.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곳에 오셨다니. 그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오셨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할머니와 헤어지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예전보다 더 좁아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습니다. 바지에 엉겅퀴가 달라붙었고 억새풀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20분쯤 올라가니 드디어 선산이 보였습니다. 울타리도 없이 산중턱에 봉분 몇 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며칠 전 모신 아버지까지 3대가 나란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묘지는 관리가 안 된 지 오래인 듯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나슬구에 풀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구슬땀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저는 준비해온 막걸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생막걸리였습니다. 아버지 막내 준수 왔습니다. 묘비 앞에 막걸리를 따르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운합니다, 아버지. 못난 자식이라고 이렇게 차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전 아버지 아들입니다. 형들만 아들입니까? 바람이 불어 억새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풀을 베다가 할아버지 묘비 뒤편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흙을 걷어내니 작은 금속 조각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녹슨 열쇠였습니다. 왜 이런 곳에 열쇠가 있을까 의아했지만 별 생각 없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묘지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제가 물려받은 전부였습니다. 쓸모없는 야산의 묘지. 시가로 따지면 1000만 원도 안 될 땅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형들은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받았는데 저는 고작 이것뿐이라니. 세상이 원망스럽고 아버지가 야속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1시간 뒤에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을 구멍가게에 들러 막걸리를 한 병 더 샀습니다. 오늘은 취하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윤서방 막내 아니가?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네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긴 뭘. 너고 아버지 돌아가셨다며? 참 안됐다. 좋은 분이셨는데. 할아버지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으시더니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고 아버지가 작년에 와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 막내가 와서 찾으면 꼭 전해달라고. 뭐라고 하셨는데요? 묘비에 새겨진 글을 잘 보라더라. 거기 비밀이 있다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씨 할머니에 이어 가게 할아버지까지 같은 말씀을 하시다니. 아버지가 정말로 뭔가를 숨겨두신 걸까요? 그리고 이것도 주고 갔어. 할아버지는 먼지 쌓인 선반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주셨습니다. 겉면에는 준수에게라고 아버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니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준수야,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먼저 미안하다. 내가 서운해할 걸 알면서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 저는 가게 밖으로 나와 평상에 앉았습니다. 해는 완전히 졌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 아버지의 수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실 내가 너에게 물려준 것은 단순한 묘지가 아니다.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 있다. 나도 아버지 할아버지께 들었고 아버지도 그 윗대에서 들으셨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은 똑똑하고 능력이 있지만 욕심이 많다. 특히 준호는 사업 욕심이 지나쳐서 걱정이다. 준석이는 돈 앞에서 냉정해진다. 순자는 시집간 몸이라 지킬 수 없다. 오직 너만이 욕심 없이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보고 계셨다니. 선산을 잘 살펴보아라. 특히 증조 할아버지 묘비를 유심히 봐라.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남긴 것이 있다.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라. 그리고 때가 되면 가족들과 나누는 것을 잊지 마라. 수첩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다는 기사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저에게 맡기신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늦었네요. 저녁은? 마을에서 막걸리나 좀 마셨어.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살피더니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데워왔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먹어요. 속 상하면 안 되니까. 뜨거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내의 된장찌개는 늘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고향은 어땠어요? 많이 변했더라고. 사람도 별로 없고. 저는 아버지의 수첩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혼자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묘비를 유심히 봐라.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다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전등과 작은 삽 그리고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묘지에 도착하자마자 증조할아버지 묘비로 다가갔습니다. 묘비는 오래되어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끼를 닦아내며 글씨를 살펴봤습니다. 앞면에는 이름과 생물연도가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한자로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척선지가 필요여경. 어제 본 그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아래 돌이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힘을 주어 누르자 딸깍 소리와 함께 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묘비 아래쪽에서 작은 공간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그 안에 기름 종이에 쌓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낡은 책자와 작은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책자를 펼쳐보니 한문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자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던 저는 천천히 내용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가문 비전장 제조법. 첫 장에 적힌 제목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 제조법이라니?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비밀인가?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비법은 조선 중종 임금께 진상하던 것으로 일반 장과는 차원이 다른 약이 되는 장이다. 대대로 장자에게만 구전하여 왔으나 이제 문서로 남겨 후손들에게 전한다. 그 뒤로는 재료와 제조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특이했습니다. 일반적인 메주와 소금 외에도 각종 약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삼, 감초, 당귀, 황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산암수라는 특별한 물이었습니다. 작은 항아리를 열어보니 검은색 된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은 됐을 텐데도 상하지 않고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저는 책자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집안의 비밀이었다니. 그런데 왜 이것을 숨겨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책자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뒷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임진을 한때 왜적들이 이 비법을 빼앗으려 했으나 조상께서 목숨을 걸고 지켜냈다. 이후로는 더 이상 궁중에 진상하지 않고 가문의 비밀로 간직했다. 이 장을 먹으면 기력이 회복되고 폐병이 낫는다 하여 약장이라 불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 비법을 세상에 알려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라. 단 욕심으로 하지 말고 나눔의 마음으로 하라.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간직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에게 알릴 것인가? 며칠 뒤 저는 조심스럽게 책자에 나온 대로 된장을 담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산암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고향을 찾아 마을 어르신들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청산암수라는 물 들어보셨어요?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90 넘은 최씨 할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 그거. 옛날에 들은 적 있지. 뒷산 어디선가 나오는 특별한 샘물이라더군. 바위 사이로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 보름날에만 물이 나온다고 했어. 신락 같은 단서였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다음 보름날을 기다렸습니다. 보름날 새벽 저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산을 지나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시간쯤 헤맸을까요? 드디어 바위 사이로 작은 샘을 발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로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을 떠서 마셔보니 일반 물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약간 단맛이 나면서도 청량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통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책자의 방법대로 메주를 쑤기 시작했습니다. 콩을 삶고 약재를 넣고 청산함수로 반죽을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메주를 띄우는 동안 매일 가서 살펴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일반 메주와는 다른 향이 났습니다. 2달 뒤 드디어 장을 담글 때가 되었습니다. 항아리에 메주를 넣고 소금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나온 대로 특별한 주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의 전기와 땅의 영향이 이 장에 스며들어 만인을 이롭게 하소서. 우스꽝스러웠지만 조상들이 수백 년간 해온 일이니 따라했습니다. 장독대를 마당 한구석에 두고 매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여보, 이 장독에서 나는 냄새가 좀 특별한데요. 우리 집 된장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반 된장과는 확연히 다른 향이 났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약재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 드디어 장을 떴습니다. 까만 된장을 보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특별한 것일까? 여보, 된장찌개 한번 끓여볼까요?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된장찌개 맞아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풍부한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먹고 난 후였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개운해요.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몸이 가뿐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부부는 매일 이 특별한 된장으로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만성 소화불량이 나아졌고 제 어깨의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놀러왔다가 된장찌개를 먹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 된장 어디서 사셨어요? 맛이 정말 특별한데요. 그냥 제가 담근 거예요. 정말요? 저도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요즘 입맛이 없어서. 조금 나눠드렸더니 며칠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된장 정말 신기해요. 우리 남편이 밥을 2공기나 먹었어요. 그리고 피로도 덜하다고 하고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조금씩 맛을 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된장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법을 공개해야 할까? 하지만 조상님들이 목숨 걸고 지킨 비밀인데, 그때 문득 책자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때가 되면 세상에 알려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라. 어쩌면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알리고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큰형집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담근 된장을 한 단지 가져갔습니다. 어머, 도련님도 오셨네요. 큰형수는 여전히 저를 깔보는 투였습니다. 뭘 그렇게 들고 오셨어요? 된장 좀 담가 왔어요. 어머니 드시라고. 우리도 된장은 있는데. 형수의 핀잔에도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가 제가 가져온 된장으로 찌개를 끓이셨습니다. 팝상에 올라온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든 큰형이 움찔했습니다. 이 된장찌개 맛이. 둘째 형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된장찌개가 특별히 맛있네요. 준수가 가져온 된장으로 끓인 거야.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막내야, 이 된장 어디서 났어? 제가 담갔어요, 형. 내가? 언제부터 장을 담글 줄 알았어? 큰형의 의심 섞인 눈빛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장 담그는 걸 보고 배웠어요. 제가 워낙 할 일이 없잖아요.
자조적인 농담에 누나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준수가 이렇게 정성껏 담가온 거니까 맛있게 먹자. 식사를 마친 후 큰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막내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서재로 들어간 큰형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그 된장 정말 내가 담근 거 맞아? 네, 형. 어디서 배웠는데? 그리고 그 특별한 맛은 뭐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 하지만 형의 눈빛에서 욕심이 보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좋은 메주를 구해서 그런가 봐요. 형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된장에 대한 문의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동네를 넘어 다른 동네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한 통만 팔아주실 수 없을까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직은 팔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정말로 아픈 사람들이 찾아올 때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암 치료 중인데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드세요. 그런데 옆집에서 이 된장찌개는 드신다고 해서 결국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분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입맛 없던 환자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고 기력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수야, 너 요즘 된장 판다면서? 팔지는 않아요. 그냥 필요한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어요. 내 환자 중에 한 분이 내 된장 먹고 위염이 나왔다고 하던데 의학적으로 좀 이상한데 한번 성분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둘째 형은 의사다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둘째 형의 병원 실험실에서 성분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준수야, 이게 정말 내가 만든 된장이 맞아?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반 된장과는 완전히 다른 성분이 검출됐어. 특히 이 요소들은 의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들이야. 항염증 항산화 성분이 일반 된장의 10배가 넘어.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건 그냥 된장이 아니라 약이야, 약.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묘비의 비밀,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비전 제조법까지. 형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믿기 어렵네. 그런데 왜 아버지는 너에게만? 형들이 욕심낼까봐 그러셨나 봐요. 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 솔직히 나도 지금 욕심이 나. 이걸 제품화하면 대박이야. 건강식품 시장이 얼마나 큰데. 형. 하지만 내 말이 맞아. 이건 욕심으로 다룰 게 아니야. 조상님들이 지켜온 정신을 생각해야지. 형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청산함수는 어떻게 구하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보름날에만 나와요. 양도 많지 않고요. 그럼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겠네. 네, 그래서 고민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의논했습니다. 이 비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조상들의 뜻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큰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 신비한 된장 만드는 사람이래. 한 통만 팔아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꼭 필요해요. 아내가 당황한 얼굴로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알고 보니 인터넷에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된장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글을 올렸고 그것이 순식간에 확산된 것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겠어요. 아내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시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형, 누나 할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 주말에 고향집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의외로 모두 흔쾌히 응했습니다. 아마 된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고향집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비어있는 옛집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책자를 보여주고 청산암수를 찾은 과정도, 그리고 된장의 효능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싶어요.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가로서 말하자면 이건 엄청난 기회야. 제대로만 하면 수백억 사업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청산암수 때문에 대량 생산은 불가능해. 둘째 형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 비법을 상업화하는 게 맞는지도 생각해봐야 해. 누나가 덧붙였습니다. 한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큰형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야. 가족 사업으로. 가족 사업이요? 그래. 준수는 제조를 맡고 나는 경영을, 준석이는 의학적 연구를, 순자는 홍보를 맡는 거지.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 조상님들 뜻대로 사람들을 돕는 게 우선이야. 제가 강조하자 형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윤보다는 나눔이 먼저야. 그럼 이렇게 하자. 수익의 절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가족들이 하나씩 의견을 보태면서 윤곽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누나가 중요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 비밀을 준수에게만 알려주신 걸까?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준수가 가장 욕심이 없어서가 아닐까? 큰형이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였으면 벌써 특허 내고 대량 생산 들어갔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의학적 가치만 생각했을 거고. 둘째 형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아셨구나. 누가 이 비법을 올바르게 쓸지.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도 오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수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 막내가 가장 마음이 깨끗하다고. 형들은 능력은 있지만 욕심이 앞선다고. 어머니의 말씀에 형들이 머쓱해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 뜻을 알겠네요. 그래, 우리가 바보였어. 분위기가 화해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상님들께 인사부터 드리자. 큰형의 제안으로 우리는 선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묘소에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뜻을 알았습니다. 형제가 힘을 합쳐 조상님들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큰형이 대표로 고했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묘소 주변의 소나무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조상님들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같아. 누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소규모로 시작하자. 전통 방식을 지키면서. 판매보다는 나눔을 우선으로 하고. 연구도 병행해서 청산암수를 대체할 방법을 찾아보자.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무언가를 의논한 것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깜짝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수 씨, 큰일 났어요. 창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을 뒷산의 큰 회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겠다고 난리예요. 온천 개발한다고. 우리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온천 개발이라니? 그런데 그 온천 예정지가 청산암수 나오는 그 일대래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청산암수가 없으면 비전 된장을 만들 수 없는데 어느 회사에서 왔다는데요. 대성그룹이라고 하던데 엄청 큰 회사래요. 큰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성그룹? 거기 땅 투기로 유명한 곳인데 우리는 급히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온천 개발하면 마을이 발전한다잖아. 무슨 소리여. 우리 터전을 빼앗기는 거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회관 안에는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서류를 펴놓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대에서 온천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발이 되면 마을 주민들께도 큰 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주신다는 겁니까?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토지 보상금도 시세보다 높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발전 기금도. 달콤한 조건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아,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제가 우려했던 대로였습니다. 청산암수가 나오는 곳이 개발 중심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대는 보존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수터가 있거든요. 약수터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특별한 게 없던데 한 달에 한 번만 물이 나오는 특별한 셈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제 말을 자르고 양복 입은 사람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으십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으면 미신이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자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증명해 보시죠. 그 특별한 약수터라는 게 정말 있다는 걸. 막막했습니다. 보름날에만 나오는 물을 어떻게 증명한단 말입니까? 그때 둘째 형이 나섰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그 약수터 물로 만든 식품이 실제로 의학적 효능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만으로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임상 실험 결과도 있고요. 형이 준비해온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개발회사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우리 개발을 막을 이유가 됩니까? 더 큰 이익을 포기하고 미신 같은 약수터를 지키겠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둘로 나뉘어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우리 가족은 비상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큰일이네. 저 사람들이 작정하고 나서면 막기 어려울 거야. 큰형의 우려가 컸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하지만 시간이 없어. 벌써 주민들 반이 넘어간 것 같은데. 고민하던 중 어머니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내 아버지가 그러셨어. 그 산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문화재요? 조선시대 왕실 관련 유적이 있다나 뭐라나.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군청과 문화재청을 오가며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찾았어. 여기 봐. 누나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나와 있어. 중종 때 이 지역에 왕실 전용 약재 재배지가 있었다고. 더 조사해보니 우리 선산 일대가 바로 그 왕실 약재 재배지였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거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어.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대성그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성그룹 부회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준수 씨죠. 제안을 하나 하러 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무슨 제안이죠? 당신이 만든다는 특별한 된장 제조법을 우리에게 파세요. 가격은 당신이 정하시죠. 그건 50억 어떻습니까?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억이라니. 우리가 개발하는 온천 리조트에 전통 식품관을 만들 겁니다.
거기서 당신 된장을 팔면 서로 윈윈 아닙니까? 유혹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저에게 50억은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일주일 드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겁니다. 부회장이 떠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50억이면 정말 큰 돈이다. 큰형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청산함수도 못 쓰게 되고 조상님들 뜻도.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50억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선산을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는 묘비들을 바라보며 조상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바람이 불어 소나무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문득 증조할아버지 묘비에 새겨진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척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경사는 돈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다음날 저는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죠. 100억까지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정신이 담긴 일입니다. 부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을 테니까. 협박성 발언이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대성그룹은 본격적으로 주민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뿌리고 일자리를 약속하고 심지어 무료 관광까지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에 정식으로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했고 언론에도 알렸습니다. 왕실 약재 재배지를 지켜라. 전통 비법 vs 대기업의 횡포.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된장을 먹고 효과를 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약수터는 정말 특별합니다. 제 병을 낫게 해준 곳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합류했습니다. 환경단체, 문화재 보호단체, 심지어 의사협회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대성그룹의 개발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정밀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일체 개발 행위를 금지한다. 작은 승리였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편지와 후원금이 쇄도한 것입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전통을 지키는 데 써주세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 희망을 봅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후원금도 쌓여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리 가족은 감동했습니다. 특히 큰형이 크게 변했습니다. 내가 평생 돈만 쫓고 살았는데 이런 게 진짜 재산이구나.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가족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청산함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대성그룹은 결국 개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다른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물러간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들이 들어왔습니다. 농림부에서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싶다고 합니다. 유네스코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보름날 온 가족이 청산함수터에 모였습니다.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었구나. 조상님들의 정신이 담긴 물이야. 그때 막내의 조카가 물었습니다. 삼촌, 그런데 왜 하필 막내 삼촌한테만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유를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의 약선장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로만 생산했습니다. 청산 암수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준수 삼촌, 오늘도 주문이 밀려 있어요. 조카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기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전해. 순서대로 보내드린다고. 우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마진만 남기고 일부 수익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썼습니다. 특히 암 환자나 희귀병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나눠드렸습니다. 어느 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통의약품으로 정식 인증을 받으시면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합니다.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청산암수를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해. 둘째 형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의 노력 끝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찾았어. 청산암수의 특별한 성분이 뭔지 알아냈어. 형의 연구에 따르면 청산암수에는 특정한 미네랄 조합이 있었고 그것이 약재들과 만나 특별한 효능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 형이 보여준 자료를 보고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비슷한 성분의 물이 있어. 단지 조합 비율이 조금씩 다를 뿐이야. 그럼. 맞아.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약선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은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전국을 돌며 특별한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전라도 지리산에서, 제주도 한라산에서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약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각 지역의 전통 장인들과 협력해서 지역별 약선장을 만드는 거예요. 막내 조카의 제안이었습니다. 25세 청년이 된 조카는 이제 사업의 핵심 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지.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약선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전통 장인들을 찾아다니며 비법을 전수하고 함께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장인들도 우리의 진정성을 알고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평생 장을 담가왔지만 이런 비법은 처음이요. 고맙소. 80 넘은 전라도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각 지역의 특산물과 결합한 새로운 약선장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산삼과 결합한 삼선장이, 제주도에서는 흑돼지와 어우러진 흑선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K푸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직접 와서 격려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 그해 추석 우리는 성대하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전국에서 만들어진 각종 약선장들을 차례상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뜻을 제대로 이뤄드린 것 같습니다. 큰형이 대표로 고했습니다. 막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모이니 20명이 넘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왜 증조할아버지는 일제 때 이 비법을 안 쓰셨어요? 막내 손자의 질문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때를 기다리신 거겠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란다. 그럼 지금이 그때인가요? 그런 것 같구나.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으로 받았던 묘지가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진짜 축복은 땅이나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그것이 아버지가 제게 주신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삼촌, 내년 계획은 뭐예요? 조카의 물음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 이제는 너희 젊은 세대가 이끌어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에이 삼촌은 아직 팔팔하잖아요. 그래도 물려줄 건 물려줘야지. 저는 품에서 낡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비전장 제조법이 적힌 그 책이었습니다. 자, 이제 너에게 맡긴다. 삼촌. 단 조건이 있어. 절대 욕심내지 말고 나눔의 정신을 잊지 말 것. 그리고 가족을 먼저 생각할 것. 약속할게요, 삼촌. 조카가 경건하게 책을 받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마당의 은행나무 잎들이 황금빛으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축복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보세요? 준수 씨. 큰일 났어요. 청산암수터가. 창수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산사태가 났어요. 폭우 때문에. 암수터가 완전히 묻혔어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정말로 청산암수터가 있던 자리가 흙더미에 완전히 묻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어떡하지? 청산암수 없이는 원래의 약선장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물론 대체 방법을 찾았지만 그래도 원조의 의미는 컸으니까요. 일단 복구 작업부터 해야겠어요. 마을 청년들이 나섰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바위 자체에 금이 가서 물줄기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날이 밝자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지질 조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둘째 형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막 대체 방법도 찾았는데 원조가 사라지다니.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하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맞는지도 몰라요. 무슨 소리야? 청산암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전국에 퍼뜨리라는 뜻 아닐까요? 가족들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선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묘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놀랍게도 대성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랜만입니다, 윤 선생님. 그는 묘비 앞에 막걸리를 놓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왜?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 마을 출신입니다. 어릴 때 당신 아버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뜻밖의 인연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들었죠. 당신 아버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부회장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죠. 지나간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그가 꺼낸 것은 의외의 제안이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선장을 활용한 환자식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환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청산암수가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연구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씁쓸하게 웃던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돈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첫째, 전통 방식을 존중할 것. 둘째, 이익보다 나눔을 우선할 것. 셋째, 지역 장인들과 함께할 것. 당연합니다. 우리는 굳게 악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 하지만 제가 설득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살면 우리만 손해예요. 이제는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결국 가족들도 동의했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지원으로 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전통약선 식품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장인들과 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개소식 날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약선장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줄 몰랐습니다. 서양 의학으로도 설명 가능한 효능이라니 놀랍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선생님, 이 자료 좀 보세요. 젊은 연구원이 가져온 것은 오래된 문헌이었습니다. 청산암수와 똑같은 성분의 물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어디요? 바로 선산 아래쪽 계곡입니다. 예전에는 물이 안 났는데 이번 산사태로 새로운 물길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청산암수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은 성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산사태는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더 큰 샘물을 드러내 주신 것이었죠. 이제 더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물로 만든 약선장은 더욱 뛰어난 효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항암 환자들의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정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건강식품입니다. 환자들에게 권할 수 있어요. 둘째 형의 병원을 시작으로 전국의 병원에서 약선장을 활용한 환자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애라고 합니다. 80이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 아버님을 압니다. 할머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6.25 때 아버님이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어요.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전쟁 중에도 남을 도우며 사셨다는 것을. 그때 아버님이 주신 된장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많지 않지만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아버님 같은 좋은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해서. 작은 봉투였지만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날 밤 축하연이 끝난 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큰형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야. 어머니가 하늘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약선장 조금만 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기가 아파서. 이런 밤에 죄송합니다. 내일 오려고 했는데 아기가 너무 보채서. 저는 흔쾌히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묽게 조리한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주니 아기가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먹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이에요. 젊은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거창한 상이나 명예보다 이렇게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짜 보람이라고. 다음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약선장 제조법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뭐라고?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비법을 다 공개한다고? 네. 더 이상 비밀로 간직할 이유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죠. 하지만 그럼 우리만의 특별함은 비법이 아니라 정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고민하던 가족들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제조법 공개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선장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니.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꼭 만들어야지. 하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도 맛이 다 달랐습니다. 역시 음식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제조법을 공개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촌, 이상한 편지가 왔어요. 조카가 가져온 것은 낡은 봉투였습니다. 발신인 주소를 보니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누구지? 편지를 열어보니 일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카가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번역해 주었습니다. 윤준수 선생님께. 저는 일본 나가노현에 사는 다나카 하루코라고 합니다. 올해 93입니다. 돌아가신 부친께서 남기신 물건을 보내드립니다. 부친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 계셨고 윤씨 가문과 인연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수첩과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일본어와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43년 3월 15일. 오늘도 윤씨를 고문했다. 비법을 대라고.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그를 존경한다. 목숨을 걸고 비밀을 지키는 그의 정신을. 수첩의 주인은 일본군 장교였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1943년 8월 20일. 드디어 윤씨를 몰래 풀어주었다. 상부에는 고문 중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그가 도망갈 때 내게 말했다. 당신도 사람입니다. 언젠가 후손들이 서로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울었다.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일제가 약선장 비법을 빼앗으려 했지만 끝까지 지키셨던 것입니다. 사진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젊은 시절의 증조 할아버지와 일본군 장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적이지만 친구인 당신에게 언젠가 우리 후손들은 함께 할 것입니다. 윤태식.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화해와 용서를 말씀하셨다니.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부친은 전후에 전범 재판을 받았지만 윤씨를 구한 일로 감형되었습니다. 평생 그 일을 자랑스러워하셨고 조선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부친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땅히 윤씨 후손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친의 일기에 따르면 윤씨가 숨긴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후손이 찾을 것이다. 7번째 항아리를. 무슨 뜻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7번째 항아리? 그게 뭘까요? 우리 가족은 다시 모였습니다. 7번째 항아리라. 혹시 뭔가 또 숨겨둔 게 있는 건가? 그런데 어디서 찾지? 단서가 너무 막연한데. 고민하던 중 막내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 장독대에 항아리 몇 개 두셨어요. 글쎄, 보통 5개나 6개? 그럼 7번째는 특별한 거네요. 아이의 말에 뭔가 번뜩였습니다. 혹시 선산 어딘가에? 다음날 우리는 다시 선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묘 뒤쪽 바위 틈새에 숨겨진 작은 항아리를. 항아리를 열어보니 또 다른 비법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선장이 아니었습니다. 약선주? 술 빚는 비법이었습니다. 그것도 약이 되는 술. 이것 봐. 여기 설명이 있어. 책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장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술은 생명을 기리는 것이다. 경사스러운 날에는 이 술로 기쁨을 나누고 슬픈 날에는 이 술로 위로하라. 더 놀라운 것은 재료였습니다. 약선장을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술을 빚는 방법이었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순환 구조였습니다.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시네.
우리는 즉시 약선주 빚기에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성공했습니다. 맑고 투명한 술이 나왔는데 향이 특별했습니다. 마셔보니 톡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특별한데? 둘째 형이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낮은데 약효 성분은 농축되어 있어. 이건 술이라기보다는 약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선주를 마신 마을 어르신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술이여. 마시니까 몸이 따뜻해지네. 관절염이 나은 것 같아. 물론 과장된 면도 있었지만 실제로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고 이번에는 약선주를 찾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재벌 되는 거 아니야? 큰형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나눔과 상생. 약선주 역시 제조법을 공개했고 전통주 명인들과 함께 연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은 다시 선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막내 준수가 이렇게 컸습니다. 큰형이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르셨습니다. 준수가 정말 적임자였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선명한 무지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웃고 계신가 봐요. 손자의 말에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교포 3세입니다. 제 증조할아버지가 한국분이셨는데 그가 꺼낸 것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인물이 이분은 우리 증조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셨대요. 그리고 뭔가 비밀을 지키고 계셨다고. 알고 보니 전 세계에 흩어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각자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둘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일본에서. 우리 할아버지도 비슷한 비법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집안에도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모아보니 놀라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약선장, 약선주, 약선차, 약선식초, 약선고추장. 각 가문이 하나씩 다른 비법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이니 완벽한 한 상차림이 되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거였어. 둘째 형이 경악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미리 짜고 각자 하나씩 맡아서 지킨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진 후손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약선 대축제. 고국을 떠난 지 100년 만에 후손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각자가 지켜온 비법들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드디어 조상님들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백발의 교포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축제는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전통을 잃어버린 줄 알았던 교포 청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요. 자랑스러워요, 한국인이라는 게.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먹읍시다. 조상님들이 꿈꾸던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첫 수저를 들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며 하늘에서 꽃잎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절도 아닌데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놀라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벚나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기 보세요. 무지개가 7개예요. 정말로 하늘에 7빛깔 무지개가 겹쳐서 나타났습니다. 기상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통증이 사라졌다고 했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청년은 마음이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의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날 이후 한국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효능이 아니라 100년을 이어온 정신의 힘이라는 것을. 축제가 끝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이제 젊은 세대에게 맡길 때가 되었어요. 저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78세. 이제는 정말로 쉴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시한부 6개월이라는 판정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담담하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은퇴식 날 저는 모든 것을 후손들에게 넘겼습니다. 조카에게는 경영을, 손자에게는 연구를, 손녀에게는 교육을 맡겼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켜온 것은 비법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나눔과 상생, 그리고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곧 그곳으로 가겠네요. 묘비 앞에 막걸리를 따르고 잔을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20살쯤 된 젊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신지. 저는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자뻘 되는 사람이죠. 청년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임종 전에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윤준수 할아버지께 꼭 전하라고.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수 오빠 60년 만에 이렇게 편지를 쓰네요. 이제 저도 곧 그곳으로 갈 것 같아요. 첫사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혜정이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고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평생 잊지 못했던. 할머니는 평생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사랑이라고. 그리고 이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죠. 사진은 60년 전 수학여행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앳된 얼굴에 제가 혜정이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평생 후회했어요.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하지만 운명이었나 봐요. 당신은 더 큰 일을 해야 했으니까.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이룬 모든 일들이. 멀리서나마 지켜봤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만든 약선장을 드시고 10년을 더 사셨어요. 그것도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하셨죠. 청년은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병이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직접 담근 매실청이에요. 60년 된 거래요. 할아버지 드시라고 처음 담근 걸 한 번도 열지 않고 간직하셨대요. 떨리는 손으로 병을 열었습니다. 60년의 세월이 담긴 향이 올라왔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단맛과 함께 쌉싸름한 뒷맛이 남았습니다. 인생의 맛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전해주셔서. 청년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산책 좀 다녀왔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보내는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조용히 유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충분히 행복한 삶이었으니까요. 40세 전 아버지가 내게 남긴 것은 묘지뿐이었습니다. 서운했고 원망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묘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의 정신이 잠든 곳이었고 우리의 뿌리였으며 미래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진짜 유산은 가난도 부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했지만 결국은 하나가 된 우리 가족.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켜온 정신을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처음 묘비에서 발견한 것은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쪽지였죠.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이미 보물을 찾은 것이다. 보물은 내 안에 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보물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합니다, 나의 가족들. 그리고 고맙습니다. 2025년 7월 25일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윤준수 올림. 유서를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때가 되면 가족들이 발견하겠죠.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편히 쉬어라. 아버지. 가자. 다들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를 따라가니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혜정이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어서 와요, 준수 씨. 혜정이가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족들이 제 방에서 평화롭게 잠든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고.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된장을 만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조문객 중 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여기 사랑의 장인 윤준수 잠들다. 물려받은 것은 작았으나 남긴 것은 크도다. 2025년 7월 25일. 그리고 뒷면에는 제가 평생 간직했던 구절을 새겼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내 안에 있다. 지금도 선산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선장을 찾아서가 아니라 그 정신을 배우러. 그리고 보름날이면 여전히 맑은 물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산사태로 막혔던 곳에서 다시 길을 찾은 청산암수가 마치 생명처럼 사랑처럼 끊임없이 흐르면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